반신불수 남편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집에만 오면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CCTV 설치했습니다. 영상 재생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가 출근하니까 그 여자가 남편 침대에 눕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이 한 팔로 그 여자를 끌어안고 둘이서 속삭이면서 웃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영숙입니다. 남편과 40해를 함께 살았어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화려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27에 결혼해서 이제는 남편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밥상을 엎은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늘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30년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지요. 저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해서 제 가정을 꾸렸어요. 명절에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뛰쳐나왔어요. 정신을 차리니 응급실이었고 남편은 하얀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왼쪽 팔과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반신불수였습니다. 남편이 처음 깨어났을 때 힘겹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해 동안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무뚝뚝하던 남편이 병상에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긴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됐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밥도 떠먹여야 했지요. 하루 24시간 남편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게가 문제였어요. 제가 나가지 않으니 수입이 끊겼습니다. 저축으로 버텼지만 금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었어요.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분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영숙 씨, 내 아는 요양보호사가 있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선이었습니다. 52살의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성껏 모실게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경력도 오래되었고 저는 선이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선이는 그 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남편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고 약도 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먹였어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선희 씨가 잘해줘.
저는 안심했어요. 선의를 고용한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요. 선의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침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선희입니다. 선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또렷했어요. 저는 선희를 남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희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앞으로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선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첫날, 저는 선희에게 남편의 상태와 하루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선희는 제 말을 하나하나 수첩에 메모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고 선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봤어요. 선희는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약 먹는 시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지요. 남편이 음식을 흘리면 짜증내지 않고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선희는 남편에게 말을 많이 걸었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남편은 대답을 잘하지 못했지만 선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선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시간만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가게에서도 계속 집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괜찮을까? 선희가 잘 돌봐주고 있을까? 마음이 불안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남편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좋은 냄새가 났고 남편의 표정도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어르신이 밥을 잘 드셨어요. 선희는 남편의 하루를 자세히 보고해 주었습니다. 꼼꼼한 기록을 보며 저는 점점 선희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왼쪽 팔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말이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단어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선희 씨, 고마워. 남편이 선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남편이 요양보호사에게 고맙다고 말하다니. 선희가 정말 잘 돌봐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는 저에게도 다정했어요. 어머님, 고생이 많으세요. 환자 곁에서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사실 남편이 쓰러진 후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며 가끔 전화만 했고 친척들도 연락이 뜸해졌지요.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선희는 달랐습니다. 제 고생을 알아주었어요. 어머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일찍 주무세요. 선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2달이 지나자 저는 선희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남편 곁에서 잠을 자면서도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낮에 선이가 잘 돌봐주니까 밤에 제가 좀 쉬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 일요일 선이가 하루 더 일해주겠다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 구하기 힘든데 복 받은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이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집에 돌아오니 선이가 남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믿음이 머지않아 산산이 부서질 줄은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였지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선이가 향수를 뿌렸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선희 씨, 혹시 향수 뿌렸어요? 선희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방이 좀 답답할까 봐서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남편 방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강했어요. 마치 방금 뿌린 것처럼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남편 방 앞에 섰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쓰러진 후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재미있으시죠?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의 웃음소리. 낮고 어눌했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선희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보며 웃고 있었지요.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선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와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물었어요. 여보, 선희 씨가 좋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해줘. 그 말에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선희 앞에서 더 편안해 보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와서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선희는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선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열어볼까 망설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이 옳지 않았지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열었어요. 어르신, 오늘 많이 웃으셔서 좋았어요. 별것 아닌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이전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사모님 나가시면 연락하세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40해를 함께 산 남편.
반신불수가 된 남편이 요양보호사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사모님 나가시면 연락하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집을 비우면 연락한다고? 그동안 둘이서 무슨 짓을 한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반신불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선희의 향수 냄새, 남편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나가시면 연락해요라는 문장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요양보호사의 문자일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인터넷에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은 동전만 한 크기의 카메라도 있었어요. 카메라가 도착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 있는 게 정상인가? 남편을 의심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 하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선희가 퇴근하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저는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책장 위 화분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평생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카메라는 조용히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 작은 기계가 보여줄 장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카메라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에 가게로 출근했어요. 선희에게 인사를 하고 남편에게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 웃음이 그렇게 거짓된 것인 줄은 몰랐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카메라에 뭐가 찍혔을까?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밥상을 차리고 남편에게 밥을 떠먹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카메라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 앱을 열어서 녹화된 영상 목록을 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남편 방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간병 장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선희가 남편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자기 얼굴에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선희가 남편의 손등에 뺨을 비볐습니다. 영상에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사모님 언제 오세요? 저녁에. 올 거야. 그럼 우리 시간 맞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선희가 침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누웠어요. 반신불수인 남편이 오른손을 뻗어 선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젊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늙어왔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남편을 돌보라고 데려온 사람과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 맞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매일 비슷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선희는 남편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함께 눕곤 했지요. 둘이서 손을 잡고 뭔가를 속삭이고 때로는 선희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어요.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었어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영상이 찍혔어요. 선희가 제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에서 선희는 옷장 문을 열고 제 옷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였어요. 제가 명절에 입으려고 사둔 옷이었지요. 선희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화장대로 가서 귀걸이와 목걸이를 꺼내 착용했어요. 어르신 어때요? 예쁘죠? 남편이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예뻐. 저는 휴대폰을 던질 뻔했어요. 제 옷을 입고 제 장신구를 한 다른 여자가 더 예쁘다고? 40해를 함께 산 아내보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당신이 쓰러지면 병원에 달려가고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던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예쁘다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선희가 갑자기 남편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남편이 용돈을 넣어두는 곳이었어요. 선희가 서랍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한 거예요. 제 옷을 입고 제 장신구를 하고 제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저는 그날 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었어요.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고 차갑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USB에도 복사해 두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67살 먹은 할머니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가다니.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건 제 권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선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 신고. 셋째, 남편과 이혼 소송.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불리하게 재산 분할이 될 거라고 했지요. 40해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선희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남의 돈을 빼돌린 대가를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후련한 기분도 있었어요. 67살의 이혼이라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채로 남은 인생을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존엄을 지키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정리했어요. CCTV 영상은 날짜별로 분류해서 USB 2개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에게 주고 하나는 제가 보관했지요. 문자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서 출력했어요. 사모님 나가시면 연락해요. 오늘도 기다릴게요. 같은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보니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했어요. 통장을 살펴보니 지난 몇 달간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 없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선희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최소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하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남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돈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선의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장을 제출하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67살 먹도록 법원에 올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긴장이 되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선희도 법정에 나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얼굴은 어디 가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선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재판에서 저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선희 측 변호사는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다 보니 정이 들었을 뿐이라고,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CCTV 영상 앞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선희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청구한 3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충분했어요. 선희는 저축한 돈 대부분을 위자료로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신고였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저는 관할 시군구청에 선희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몇 주 후 구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조사관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CCTV 영상도 제출했고 금전 수수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의의 행위가 확인되었어요. 환자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그리고 금전 수수. 두 가지 모두 요양보호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처분 결과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였어요. 선의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업계에 소문도 퍼졌어요. 환자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까지 빼돌린 요양보호사. 그런 소문이 돌면 관련 직종에서 다시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배신한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어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였지요. 이혼 재판도 몇 달이 걸렸어요. 남편은 법정에 직접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 참작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선의를 끌어안고 돈을 주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불리한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어요. 저는 재산의 7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평생 함께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지만 대부분 제 것이 되었지요. 남편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명령도 내려졌어요. 모든 소송이 끝난 후 각자의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선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위자료 2,500만 원을 내느라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썼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취소되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관련 직종에서도 일하기 어려워졌어요. 사회적 신용과 평판을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선의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동정심을 느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이혼 후 남편은 요양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 갈 수도 없었어요.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이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민수와 민정이에게 아버지가 한 짓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할 말이 없어졌지요.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지금은 아버지를 거의 찾아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던 남편이 요양시설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집과 재산을 지켜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40해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는 집.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쓸쓸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채로 살았다면 이 쓸쓸함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다른 여자와 함께 누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저는 제 존엄을 지켰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지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67살의 새 출발이라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가게 일도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 문을 닫는 생활. 힘들었지만 그 일상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쓸쓸한 생각을 할 틈이 없었거든요. 가끔 시장 친구들이 물었어요. 영숙 씨,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기도 하지. 근데 편하기도 해. 진심이었어요. 누군가를 돌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었지요.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쓰러졌던 날, 선희를 처음 만났던 날, CCTV 영상을 봤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선희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의심을 그냥 넘겼다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하지 않았어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 존엄을 지켰고 제 재산을 지켰고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살아갈 것이었어요. 혼자이지만 당당하게, 쓸쓸하지만 후회 없이.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했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